18. 우론스키는 차장의 뒤를 따라 착간으로 올라가 객실로 들어가려다가 때마침 거기서 나오는 한 부인에게 길을 비켜주려고 잠깐 발걸음을 멈추었다. 사교계의 인간에게 특유한 요량으로서 우론스키는 얼핏 그 부인을 한번 훑어본 것뿐으로 그 여자가 상류 사회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곧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가벼이 머리를 숙여 보이고 객실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였으나 어쩐지 다시 한번 돌아다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듯한 충동을 느끼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대단한 미인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 여자의 전신에서 엿보이는 겸손한 가운데도 요염하고 맵시는 자태에 눈이 혹한 것도 아니고 다만 자기 곁을 지나가던 그 여자의 어여쁜 얼굴에 어딘가 유달리 정답고 부드러운 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뒤를 돌아다보자 그 여자 역시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었다. 짙은 살눈썹으로 하여 검해 보이는 그 여자의 엉체더는 잿빛 눈동자는 그의 존재에 무심치 않은 듯 다정스럽게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이내 누구를 찾는 모양으로 다가오는 군중들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이 짤막한 시선에서 우론스키는 그 여자가 흥겨운 빛을 짐짓 누르고 있다는 것을 대뜸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런 흥겨운 활기는 그 여자의 얼굴에 떠돌며 빛나는 두 눈과 가벼운 미소를 머금은 빨간 입술 사이를 맴도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무엇인가 지나치게 분량이 많아 그 여자의 온몸에 넘쳐 흐르면서 억제할 수 없이 눈매의 영체와 미소 가운데 그것이 내뿜는 듯하였다. 그 여자는 짐짓 눈 속의 광채를 숨기려고 애쓰는 것이었으나 그것은 그 여자의 의사를 배반하고 눈에 띨락말락한 미소 가운데 방긋 빛나는 것이었다. 우론스키는 차실 안에 들어갔다. 눈이 검고 머리칼을 돌돌 말아올린 빼빼 마른 로파인 그의 모치는 실눈을 해가지고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얇은 입술가에 가벼운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녀에게 보퉁이를 맡기고 조그마한 여윈 손을 아들 앞에 내밀었다. 아들이 그 손에 입을 맞추자 모치는 아들의 머리를 끌어다가 얼굴에 키스를 하였다. 전보를 받았니? 몸은 어떻냐? 천만 다행이로구나. 도중 불편하시지 않으셨어요? 하고 모친 곁에 걸터 앉으며 무심증 문 밖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는 이렇게 물었다. 그것이 방금 출입구에서 만난 부인의 목소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저는 역시 당신 말씀에는 찬성할 수 없어요. 하고 그 부인의 음성이 말하였다. 빼째르 부르그식 견해이시군요, 아씨. 빼째르 부르그식이 아니라 그저 한계 여성으로서의 의견이지요. 하고 그 여자가 대꾸하였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손을 한번 키스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이완 페트로비치. 그리고 참, 우리 오라버니 거기 계시나 좀 봐주세요. 계시거든 이리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바로 문간 곁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부인은 다시금 차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 오라버님을 만났소? 하고 들어오는 부인을 향하여 우론스키의 모친이 물었다. 우론스키는 그제야 비로소 그 부인이 까레니나였다는 사실을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오라버님은 저기 계십니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우론스키는 말하였다. 이거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진작 알아보지를 못하고 하기는 그저 전에 잠깐 배운 일이 있을 뿐이니까요. 하고 인사를 하며 그는 말을 이었다. 부인께서는 아마 제 기억이 안 나시겠지요? 아니, 왜요? 하고 그 여자는 말하였다. 그렇잖아도 전 당신을 알아보았을 거예요. 글쎄 모친님과 둘이서 도중 내내 당신 이야기뿐이었으니까요. 지금껏 애써 눌러오던 그 흥겨운 활기를 마침내 표면으로 나타내어 환한 웃음을 띄우며 그 여자는 말하였다. 그런데 우리 오빠는 아직 안 보이는군요. 예, 알료샤. 우론스키의 이름, 알렉세이의 애칭. 야, 너 좀 찾아드리렴. 하고 로백작 부인이 말하였다. 우론스키는 플랫폼으로 나가서 크게 호함을 질렀다. 오블론스키, 여기야 여기. 그러나
까레니나는 오빠가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다. 자기 오빠의 모습이 눈에 띄우자 그 여자는 재빠른 경쾌한 걸음으로 객차에서 나갔다. 그러더니 오빠가 자기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기가 바쁘게 왼팔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자기한테로 끌어당기더니 힘껏 입을 맞추는 것이었다. 우론스키는 그 여자의 대담하고도 우아한 자태에 그만 황홀하여 눈을 떼지 않고 멍하니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까닭을 모르고 그저 싱글싱글 웃었다. 그러나 문득 모친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다시 객차 안으로 들어갔다. 어떻냐? 참 예쁘지? 하고 모친은 까레니나의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의 남편이 나오셔서 나와 한자리에 타게 해주구나. 덕분에 나도 참 재미있었다. 오는 도중에 우린 내내 이야기에 심심한 것도 몰랐다. 근데 참 듣자니 넌 아직도 그 리상적인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럼 더욱 좋지. 그럼 좋고 말고. 어머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 모르겠는걸요? 하고 우론스키는 냉랭하게 말했다. 자, 그럼 가보실까요, 어머님? 까레니나는 우론스키와 백작 부인과 작별 인사를 하려고 다시 차내로 들어갔다. 자, 인젠 백작 부인께서 아드님을 만나시고 또 나도 오빠를 만났으니 이렇게 그 여자는 흥분의 빛을 띄우며 말하였다. 그리고 참 나도 이야깃거리가 다 바닥이 나서 더 얘기할래야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원 천만에 하고 백작 부인은 까레니나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다. 당신과 같이라면 세계를 한 바퀴 돌아도 갑갑한 줄을 모를 것 같소. 세상에는 그저 마주 앉아있기만 하면 이야기를 하거나 나건 대하기가 기분 좋은 정다운 부인네들이 있는데 당신이야말로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참 저 어린 아드님 생각은 너무 그렇게 마십시오. 아무렴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살 수야 있나요. 까레니나는 몸을 아주 꼿꼿이 편 채 까딱도 않고 서 있는데 두 눈은 생글생글 웃음을 띄우고 있었다. 안나 아르까지예브나께선 하고 백작 부인은 아들에게 설명하였다. 8살인가 먹은 아들애가 계시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져 본 일이라고는 없어서 대개 떨구어 놓고 떠나시기에 마음에 걸려 줄곧 애를 태우고 계신단다. 참말 저는 모친님하고 내내 자식 이야기뿐이었지요. 전 제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모친님은 또 자기 아드님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까레니나는 말하였다. 그러자 또다시 미소가 그 여자의 얼굴에 환히 피어올랐다. 그것은 우론스키에게 보내는 정다운 미소였다. 그럼 대단히 적적하셨겠군요. 하고 상대편이 던져보낸 애교의 공을 얼른 공중에서 받아넘기면서 그는 말하였다. 그러나 그 여자는 필시 이런 투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인지 이내 로백작 부인에게 돌아섰다. 참말로 감사를 드려야겠어요. 덕택으로 이제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어요. 안녕히 가시오. 하고 백작 부인은 말하였다. 그 어여쁜 얼굴에 입이라도 한번 맞춥시다. 난 다 늙은 사람이라 꾸밈없이 솔직히 말하지만 난 그만 당신한테 반해버렸군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칠애로 하는 시사말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래도 까레니나는 봄에 진심으로 그 말을 고지 듣고 반가이 여기는 모양이었다. 그 여자는 살짝 낯을 붉히며 가벼이 몸을 굽혀 백작 부인의 입술에 자기 얼굴을 가져가더니 다지금 허리를 꼿꼿이 펴고 눈과 입술 사이에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면서 우론스키에게 손을 내밀었다. 우론스키는 자기 앞에 내염인 조그마한 손을 쥐었다. 그는 자기 손을 꼭 끌어쥐고 마구 흔드는 그 여자의 정력적인 악수가 무언가 각별한 것이기나 한 것처럼 마음에 기뻤다. 그러더니 그 여자는 퍽으나 살집 좋은 풍만한 몸을 아주 신기하리만큼 가볍게 움직여가는 경쾌한 걸음으로 사뿐사뿐 착간에서 나갔다. 참 귀엽기도 해라. 하고 로부인은 말하였다. 아들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론스키는 까레니나의 아리따운 자태가 사라질 때까지 눈으로 그 뒷모습을 배웅하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서는 언제나 미소가 사라질 줄을 몰랐다. 차창 너머로 그는 그 여자가 자기 오빠한테 다가가서 손을 맞잡고 무언가 신이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분명 그것은 우론스키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야기인 듯 하였다.
그에게는 그것이 퍽 서운하였다. 그런데 참, 어머님, 거기선 모두 평안들 하십니까? 하고 어머니 쪽으로 돌아서면서 그는 먼저 말을 되물었다. 다 무사하다. 다 잘 있어. 알렉산드르는 아주 귀엽고 또 마리아도 아주 무척 아름다워졌다. 참, 그 애는 이쁜 계집애란다. 그리고는 또다시 로부인은 자기에게 제일 관심이 많은 일들, 손자애의 세례를 받는 일로 빼찌르 부르게 갔던 이야기며 마다들에 대하여 황제의 은총이 유달리 두텁다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었다. 아, 저기 라즈렌치가 오는구만. 하고 창밖을 내다보며 우론스키가 말하였다. 자, 그만 일어서 볼까요? 로브인과 같이 따라온 늙은 집사가 차실 안에 들어와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아뢰었다. 그래, 부인은 내릴 차비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가봅시다. 이제는 사람도 적어졌으니. 하고 우론스키가 말하였다. 하녀는 보퉁이와 삽살개를 부담고 집사와 화물인부는 남은 짐을 들었다. 우론스키는 모친의 팔을 부축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미 착간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사람들 몇이 질겁한 얼굴로 곁을 달려 지나갔다. 기발한 생각에 재물을 쓴 역장도 불이 나게 그쪽으로 달려갔다. 틀림없이 무엇인가 심상찮은 일이 생긴 것이었다. 방금 기차를 내린 군중들도 뒤로 되돌아왔다. 뭐야? 어디서? 제 발로 뛰어들었다고? 치였어! 달려가는 군중들 속에서 토막토막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스테판 아르까지치도 누이 동생의 팔을 낀 채 역시 황급한 얼굴로 되돌아와서는 군중들을 피하여 객차 입구 곁에 멈추어 섰다. 부인들은 차실 안으로 들어가고 한편 우론스키는 스테판 아르까지치와 같이 불상사고의 자세한 내막을 알아볼 셈으로 군중들을 뒤따라갔다. 알고 보니 한 선로반원이 술에 취했던지 그렇잖으면 몇 잔 추위에 진해 방한모를 꽉 싸맸던지 기차가 뒷걸음질 쳐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만 치워 죽은 것이었다. 우론스키와 오블론스키가 아직 돌아오기 전에 부인들은 집사의 말을 듣고 자세한 전말을 알았다. 오블론스키와 우론스키는 무참하게 된 시체를 보았다. 오블론스키는 고통을 참지 못하는 듯 상을 찡그리고 당근 울음이라도 터질 듯한 모양이었다. 아, 이런 무참한 일이라고. 아이고, 안나야, 내가 그걸 보았더라면. 아,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담. 이렇게 그는 중얼거렸다. 우론스키는 잠자코 있었다. 그의 아름다운 얼굴은 심각하면서도 잠옷 침착한 기색을 띄우고 있었다. 아이고, 백작 부인께서 그걸 보셨더라면 하고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말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여편네라는 여자도 거기 있는데 차마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시체를 덥석 끌어안고 그러더군요. 남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 사람도 혼자서 많은 식구를 먹여 살려왔다구만요. 참 끔찍도 하지. 그 여자를 위해서 어떻게 무슨 방법을 취해줄 길이 없을까요? 하고 몹시 격동된 까레니나가 속삭이듯 말하였다. 우론스키는 흘끔 그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즉시로 차실에서 나갔다.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어머님. 문간에서 뒤를 돌아보며 그는 이렇게 한마디 던졌다. 몇 분이 지나 그가 다시 돌아왔을 무렵에는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이미 로백작 부인을 상대로 요즘 새로 나타난 여가수의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고, 한편 로부인은 아들을 기다리느라고 초조한 듯 흘끔흘끔 문간 쪽에만 눈길을 보내는 것이었다. 자, 이젠 떠나봅시다. 하고 차실 안으로 들어오며 우론스키는 말하였다. 그들은 같이 차실을 나섰다. 우론스키는 모친과 같이 앞장을 서고 까레니나와 그의 오빠는 뒤를 따랐다. 그리하여 개차부를 나서려는데 역장이 우론스키를 뒤쫓아왔다. 저 나으리께서 우리 조역에게 200루블을 기부하셨는데 실례입니다만 그 금액은 누구에게 주시려는 겁니까? 과부로 된 여자에게 주오. 하고 의아한 듯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우론스키는 말하였다. 새삼스레 물어볼 것도 없는 일이 아니오. 자넨 돈을 기부했나? 하고 뒤에서 오블론스키가 소리쳤다. 그리고는 누이 동생의 팔을 꽉 끌어주며 덧붙여 말하였다. 그건 참 훌륭한 일인걸? 아주 훌륭한 일이야. 참 다정스런 친구지.
어때? 자, 그럼 실례합니다, 백작 부인. 그리고 그들 남매는 안나가 데리고 온 하녀를 찾느라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들이 정거장을 나섰을 때에는 우론스키 모자의 마차는 이미 떠난 뒤였다. 정거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아직도 모두 방금 일어난 불상사고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사람이 죽어도 그렇게 끔찍스러운 죽음을 당하다니, 웬 신사가 곁을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었다. 뭉텅 두 동광이 났다면서요. 내 생각엔 오히려 그게 제일 편한 죽임인 것 같은데요. 눈 깜빡할 사이에 목숨이 날아나니, 하고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였다. 어쩌면 그런 일을 방지할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까레니나는 마차에 올라탔다. 그러자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누이 동생이 입술을 깨물고 가까스로 눈물을 참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너 왜 그러냐, 안나야? 마차가 수백 미터가량 달려왔을 즈음에 그는 이렇게 물었다. 어쩐지 불길한 징조처럼 생각돼요, 하고 안나는 대답하였다. 원찌가 없는 소리도, 하고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말하였다. 네가 와주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야. 넌 아마 상상도 못할 테지만 난 사실 너만 믿고 있다. 근데 오빠는 우론스키라는 분을 아신 지가 오래요? 하고 그 여자는 물었다. 그럼 전부터 알지. 한데 참 그 친구는 이제 끼찌와 결혼하게 될 거다. 그래요? 하고 나직이 안나는 말하였다. 자, 그럼 오빠의 사정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무언가 자기에게 방해가 되는 듯 쓸데없는 생각을 육체적으로 쫓아버리기라도 하려는 듯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안나는 이렇게 말을 보태었다. 오빠의 사정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난 오빠 편지를 받아보고 곧 떠나왔어요. 그래, 모든 희망은 내게 걸려있다, 하고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말하였다. 그럼 죄다 저에게 이야기해주세요. 그리하여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자기 집 가까이 당도하자 오블론스키는 누이 동생을 마차에서 내려놓아주고 후 한심을 내쉬더니 그의 손을 한 번 잡고 나서 다시 관청으로 향하였다.